폐지를 줍던 할머니께서 왜 폐지가 아닌 소고기를 끌고 가시는 거지? 할머니께서 소고기를 모으는 이유가 궁금하시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오디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30년째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 사장입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가게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칼을 갈며 손님들을 맞이하는 것이 저의 일과이죠. 이곳 시장 사람들은 저를 고기 전문가라 부르며 제 고기 맛을 최고로 쳐줬습니다. 저도 그 자부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수많은 얼굴들이 제 가게를 스쳐 지나갔지만 그 중에서도 제 기억에 유난히 오래 남는 한 사람이 있었죠. 그분은 바로 박복선 할머니였습니다. 70대의 마른 몸에 낡은 점퍼를 걸치고 허리가 구부정한 채로 늘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다니셨죠. 할머니는 주로 폐지나 빈 박스를 줍기 위해 시장을 오셨는데 그 모습이 늘 안쓰러워 저는 일부러 깨끗한 박스를 골라 할머니 손수레에 실어드리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할머니는 주름진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고맙습니다. 사장님 하고 정겹게 인사해 주셨어요. 저는 그런 할머니가 우리 시장의 한 부분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말수가 적으셨지만 그분의 눈빛 속에는 깊은 삶의 무게와 함께 따스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폐지를 주우러 오신 할머니를 볼 때마다 괜스레 마음이 짠하면서도 그분의 고단한 삶의 작은 위로라도 전하고 싶었죠. 간혹 제가 한우 갈비살을 조금 잘라 할머니, 이거라도 드시면서 힘내세요. 라고 드리면 할머니는 극구 사양하시며 아이고, 이걸 어찌 받습니까? 사장님. 하고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억지로 할머니의 손수레에 고기를 올려드리고는 했습니다. 할머니는 마치 고아원 원장님처럼 우리 민준이가 이 고기를 참 좋아했지. 라고 중얼거리셨습니다. 저는 그 민준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아픈 기억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 할머니를 보면서 저는 삶의 소중함과 따뜻한 나눔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는데 익숙한 얼굴이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박복선 할머니였죠. 그런데 오늘은 손에 폐지를 주운 흔적이 없으셨습니다. 낡은 손수레를 끄는 모습은 여전했지만 그분의 손에는 빳빳한 갈색 종이 봉투가 들려 있었죠. 제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낯선 감정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제 앞에 와서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려놓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오늘 한우 제일 좋은 걸로 20kg만 주시겠어요? 저는 잠시 귀를 의심했습니다. 20kg이라니요. 그건 저희 가게에서 보통 큰 식당에 납품할 때나 주문받는 양이었습니다. 게다가 최고급 한우라니 할머니의 평소 행색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주문이었죠.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추고 웃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갑자기 한우는 어디에 쓰시려고요? 그렇게 많이 필요하시면 제가 조금 챙겨드릴게요. 하지만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사장님, 꼭 돈을 내고 사야 합니다. 그리고는 봉투에서 빳빳한 새 지폐 다발을 꺼내셨죠. 지폐에는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듯한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에 들린 돈을 보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폐지를 줍던 할머니가 도대체 어디서 이 많은 돈을 구하셨을까요? 그 돈이 혹시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와 연관된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솟구쳤습니다. 제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알아채셨는지 할머니는 애써 미소 지으려 노력하셨지만 그분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저는 찜찜한 기분을 애써 누르며 주문대로 최고급 한우 20kg을 손수레에 실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안심이 된다는 듯 고맙습니다. 사장님,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손수레를 끌고 멀어지는 모습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해가 쨍쨍한 오후, 낡은 손수레에 가득 실린 값비싼 한우와 그 옆에 놓인 할머니의 쓸쓸한 뒷모습은 제게 깊은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이대로 할머니를 보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할머니가 가게를 떠난 후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낡은 손수레에 최고급 한우 20kg이라니 그 어색한 조합이 제 의심을 걷잡을 수 없이 키웠습니다. 혹시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사기당한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제 마음을 짓눌렀죠. 시장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다들 김 사장, 혹시 그 할머니가 복권이라도 당첨된 거 아니냐 하고 농담처럼 말했지만 저는 도저히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이야말로 그분의 뒤를 쫓아가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머니께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2시가 되자 할머니는 어제와 똑같은 차림으로 제 가게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빳빳한 돈 봉투를 내미시며 사장님, 오늘도 좋은 고기로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분의 얼굴에는 미세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흔들림 없이 확고해 보였습니다. 저는 애써 담담한 척하며 고기를 포장했습니다. 20kg의 한우를 손수레에 실어드리고 안녕히 가세요. 라는 인사를 건넨 뒤 저는 가게 안쪽으로 들어서는 척하다가 곧바로 문 밖으로 나와 할머니의 뒤를 조심스럽게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손수레는 묵직한 한우 때문에 평소보다 더 느릿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시장 골목을 따라 할머니를 뒤쫓았죠. 할머니는 익숙한 듯 좁은 골목길을 이리저리 누비고 다니셨습니다. 저도 시장 골목은 훤히 꿰뚫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할머니가 가는 길은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곳들이었습니다. 오르막길이 나오자 할머니는 힘겹게 손수레를 끌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의 말은 어깨가 가파른 언덕을 오를 때마다 들썩거리는 것을 보며 제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의심이 할머니를 향한 죄책감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죠. 한참을 따라갔을까요? 할머니는 갑자기 큰 길가로 나와 택시를 잡으셨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저도 모르게 재빨리 다른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님, 저 앞에 가는 손수레 할머니 좀 미행해 주세요. 기사님은 황당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저는 절박한 눈빛으로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했죠. 택시는 할머니가 탄 택시를 뒤따랐습니다. 할머니의 택시는 시내를 벗어나 한적한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저는 온갖 상상에 휩싸였습니다. 혹시 그 돈이 할머니의 전 재산은 아닐까? 도대체 저 고기는 어디에 쓰는 걸까? 할머니를 향한 의심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할머니는 낡은 창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창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인기척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음산한 분위기였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일단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창고의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할머니는 손수레에 실린 한우를 커다란 냉장고 안으로 조심스럽게 옮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냉장고 안에는 이미 수많은 한우 덩어리들이 쌓여 있었죠. 할머니는 고기를 채워넣고는 냉장고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낡은 의자에 앉아 한숨을 내쉬는 듯 하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안도와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주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왜 이렇게 으슥한 창고에 숨겨두는 걸까요? 그분의 모습은 마치 비밀스러운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제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저 한우들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이 모든 미스터리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으슥한 창고 문틈으로 보았던 광경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십 킬로그램의 한우가 가득 찬 냉장고와 그 앞에 앉아 한숨을 쉬던 할머니의 모습. 단순한 폐지 줍는 할머니가 아닌 무언가 거대한 비밀을 감추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 돈이 범죄 자금이라서 저렇게 감추는 건 아닐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저를 속이기 위한 것일까? 처음에는 걱정이었던 감정이 어느새 의심과 분노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죠. 결국 저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가까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다급한 목소리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형사님, 폐지 줍는 할머니가 제 가게에서 매일 최고급 한우를 20kg씩 사 가시는데 수상해서 따라가 보니 으슥한 창고에 고기를 숨겨두셨습니다. 빳빳한 돈다발을 쓰시는 것도 이상합니다. 제 말을 들은 형사님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김 사장님, 그런 일로 신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할머니가 재산이 좀 있으신가 보죠. 괜히 남의 사생활에 간섭하다가 큰 코 다칩니다. 저는 억울한 마음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사님, 저 그 할머니를 수십 년간 봐왔습니다. 복권 당첨됐을 리 없습니다. 분명 뭔가 사정이 있을 겁니다. 제발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제 간절한 눈빛을 보셨는지 형사님은 마지못해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할머니의 행방을 물었죠. 형사님은 귀찮다는 듯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일단 기다리세요. 라는 답변만 반복하셨습니다. 저는 초조함과 답답함에 밤잠을 설쳐야만 했습니다. 며칠 후 마침내 형사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 사장님, 할머니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지금 경찰서로 와주셔야겠습니다. 저는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제가 옳았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형사님은 저를 한적한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할머니도 앉아 계셨죠. 할머니는 저를 보시고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을 하셨습니다. 형사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김 사장님, 할머니께서 얼마 전 복권에 당첨되셨답니다. 그것도 무려 50억 원이나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복권이라니. 할머니가 복권에 당첨되어 거액의 돈을 손에 넣으셨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폐지를 줍고 다니셨습니다. 만약 돈이 있다면 왜 그런 고생을 하셨겠습니까? 저는 형사님께 따지듯 물었죠. 형사님은 할머니가 당첨금을 현금으로만 받으셨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폐지 줍는 일을 계속하셨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떨구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또 다른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귀한 한우를 으슥한 창고에 숨겨두셨을까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할머니를 향한 의심이 조금씩 풀리려다 다시금 팽팽하게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권 당첨이라는 거대한 진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 뒤에 숨겨진 또 다른 거대한 비밀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왜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한우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형사님과 마주 앉아있는 할머니를 보며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50억 원 복권 당첨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은 제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보다는 제가 그동안 할머니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는 사실에 대한 부끄러움이 더 크게 다가왔죠. 형사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할머니께 죄송한 마음을 담아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할머니를 오해했습니다. 돈을 어디서 구하셨는지도 모르고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제 말을 들으신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의 눈동자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 제가 다 죄송합니다. 사장님께 괜한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비밀로 하고 싶었는데 할머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왜 복권 당첨 사실을 숨기고 폐지를 계속 주우셨는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죠. 민준이, 제 하나뿐인 손자입니다. 몇 년 전에 불치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민준이라는 이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께서 고기를 사양하시며 우리 민준이가 이 고기를 참 좋아했지 라고 중얼거리셨던 그 모습이 떠올랐죠. 할머니는 눈물을 참으시며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민준이가 떠나기 전 저한테 그랬습니다. 할머니, 저 돈 많이 벌어서 할머니한테 한우 갈비 실컷 사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복권에 당첨되고 나니 그 돈이 다 무슨 소용인가 싶더군요. 민준이한테 맛있는 고기 한번 못 사주고 보냈는데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민준이가 못다 이룬 꿈을 다른 아이들에게 대신 선물해주고 싶다고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 자신의 어리석음과 이기심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할머니의 행동은 의심스러운 불법 거래가 아닌 손자를 향한 절절한 사랑이자 세상에 대한 따뜻한 나눔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그 고기들을 사서 민준이가 살던 보육원에 가져다 주셨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그 창고는 보육원 창고입니다. 아이들한테 제가 복권 당첨된 거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폐지 주어서 돈을 번 것처럼만 보이고 싶었거든요. 그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의 진실을 들은 저는 그동안 제가 품었던 모든 의심과 불신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이기적인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죠. 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할머니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저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괜찮습니다. 김 사장님, 사장님께서 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한마디는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녹여주는 따뜻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분이야말로 진정으로 이 시장의 천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의심했던 그 행동이 얼마나 한심했는지 깨닫고 반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의 만남 이후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제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고 제가 그동안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봤는지 깨닫게 했습니다. 할머니는 단순히 한우를 구매하는 고객이 아니었고 저는 그분을 그저 폐지 줍는 할머니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오해와 이기심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러던 중 불현듯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세상에 알리고 그분의 나눔을 이어가야겠다는 생각. 그것이 제가 할머니께 진심으로 사죄하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경찰서 형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할머니의 이야기를 기사에 실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님은 잠시 망설이셨지만 제 진심이 통했는지 알겠습니다. 제가 기자분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얼마 후 지역신문에는 폐지 줍는 할머니 50억 복권 당첨금으로 이웃 사랑 실천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기사에는 할머니의 사연과 함께 제가 할머니를 오해하고 미행했던 이야기까지 상세하게 실렸죠. 기사를 읽은 사람들은 충격과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기사가 나간 다음 날, 제 정육점에는 평소와 다른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할머니의 안부를 물으며 김 사장님, 할머니를 의심하셨던 마음,
저희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할머니의 진심을 알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게는 비난 대신 따뜻한 격려가 쏟아졌죠. 그제야 저는 기사가 단순히 할머니의 사연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저희 부끄러운 행동을 통해 인간의 오해와 용서라는 메시지를 함께 전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고 제 가게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며 그녀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시장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평소 할머니를 안쓰럽게 여기던 시장 상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할머니의 나눔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할머니가 오시던 시간에 맞춰 한우 가게 옆에는 작은 손수레가 놓였습니다. 한우 가게 사장님은 한우를, 채소 가게 사장님은 신선한 채소를, 쌀 가게 사장님은 쌀을, 그리고 저는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던 한우 갈비살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머니의 손수레는 이제 폐지 대신 사랑과 온기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저는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도 할머니가 오시지 않자 불안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이 있으신가 보다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저는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할머니의 나눔이 이제 막 시작되었는데 이대로 끝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매일 한우를 가져다 주시던 보육원에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머니의 발길이 끊긴 지 나흘째 되는 날, 저는 결국 가게 문을 닫고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한우를 가져다 주시던 그곳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제가 미행했을 때 보았던 낡은 창고를 떠올리며 보육원 정문으로 들어섰죠. 원장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원장님은 저를 반갑게 맞으셨습니다. 아이고, 김 사장님. 박복선 할머니께서 50억 복권에 당첨되셨다는 기사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연락이 뚝 끊기셨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원장님의 걱정, 어린 눈빛에서 할머니를 향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원장님께 할머니가 왜 복권 사실을 숨기셨는지, 그리고 그토록 귀한 한우를 왜 보육원에 가져다 주셨는지 털어놓았습니다. 민준이라는 손자의 이야기까지요. 원장님은 그제야, 아, 민준이, 우리 보육원의 천사였죠. 라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사연이 저뿐만 아니라 보육원에도 깊은 흔적을 남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원장님은 저를 보육원 창고로 안내하셨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그 안에 놓인 대형 냉장고가 보였죠. 냉장고 안에는 제가 판매했던 최고급 한우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 고기들을 보며 저는 할머니가 얼마나 큰 사랑을 품고 계셨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원장님은 제게 한 가지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으셨습니다. 사실 박복선 할머니께서는 불치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오래전부터요. 의사 선생님께서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다고 하셨답니다. 할머니께서는 손자 민준이와 함께 천국에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할머니의 모든 행동을 의심하고 심지어는 경찰에 신고까지 했던 그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의 불안한 눈빛, 힘겹게 손수레를 끌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았던 쓸쓸한 뒷모습이 모두 불치병과 연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복권 당첨금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 돈을 오롯이 손자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는 데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제 무지와 이기심에 대한 죄책감과 함께 할머니의 깊은 사랑과 절망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폐지 줍는 할머니라는 껍데기 속에 숨겨진 시한부 인생을 사는 할머니의 마지막 여정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은 저를 깊은 슬픔에 빠뜨렸죠. 그때 원장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다급한 목소리에 원장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렀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원장님은 저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김 사장님, 할머니께서 쓰러지셨답니다.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이래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께서 그렇게 아프신 줄도 모르고 저는 그분을 의심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안함과 죄책감에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여정이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장님과 저는 정신없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제발 할머니가 무사하시기를, 그리고 다시 한번 그분을 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의료진이 할머니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죠. 할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힘겹게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마르고 주름진 손을 보며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좀 더 일찍 할머니의 진심을 알았더라면, 제가 할머니를 조금 더 보살펴 드렸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자책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원장님은 의사 선생님께 할머니의 상태에 대해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죠. 할머니의 마지막 여정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라도 할머니의 진심을 알았습니다. 제가 할머니의 나눔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제발 눈을 뜨세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병원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은 자갈치 시장 상인들이 모두 응급실로 달려온 것이죠. 한우 가게 사장님, 채소 가게 사장님, 쌀 가게 사장님, 그리고 평소 할머니께 작은 도움이라도 주셨던 모든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할머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할머니, 저희 왔습니다. 눈 좀 떠보세요. 할머니, 저희가 할머니의 손수레를 계속 채워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일어나세요. 응급실은 눈물과 간절한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기적처럼 할머니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힘들게 눈을 뜨시고는 우리를 둘러보셨죠. 그분의 눈동자에는 희미한 빛이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모두들, 왜 여기 계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 가늘어 겨우 들릴 정도였습니다. 한우 가게 사장님이 울먹이며 대답했죠. 할머니, 저희가 할머니의 나눔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사랑을 이제 저희가 나누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에는 안도와 함께 고맙다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힘겹게 손을 들어 저를 가리키셨습니다. 김 사장님, 민준이, 보육원, 창고, 냉장고.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시고 다시 눈을 감으셨죠. 그분의 마지막 말씀은 저에게 깊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할머니를 미행하며 보았던 그 창고의 고기가 단순히 할머니의 나눔이 아닌 손자 민준이와 할머니의 마지막 약속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민준이의 꿈을 우리가 함께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응급실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죠. 할머니의 희미한 미소에서 우리는 희망을 보았고 나눔의 가치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며 우리가 할머니에게 받은 사랑을 어떻게 세상에 되돌려줄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할머니의 진심을 알게 된 우리 모두는 더 이상 슬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약속인 민준의 꿈을 이어가야 한다는 사명감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죠. 다음 날부터 우리는 할머니를 대신해 매일 오후 2시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질 좋은 한우를
한우 가게 사장님은 최고급 한우를, 채소 가게 사장님은 싱싱한 채소를, 그리고 다른 시장 상인들은 각자 만든 맛있는 반찬들을 손수레에 가득 채웠습니다. 할머니의 낡은 손수레는 이제 희망과 사랑을 싣고 달리는 마차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육원 원장님께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하고 앞으로 우리가 할머니를 대신해 이곳에 음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원장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에게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육원 아이들은 우리가 가져다 주는 음식들을 보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할머니가 왜 폐지를 줍고 복권 당첨 사실을 숨겨가면서까지 이 일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진정한 나눔에서 오는 행복을 느끼셨던 것이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기적 같은 나눔을 우리 시장만의 비밀로 남겨두기에는 너무나 아까웠으니까요. 저는 상인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할머니의 나눔을 기념하는 냉장고를 만들면 어떨까요? 누구나 이 냉장고에 음식을 채워넣고 필요한 사람은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도록요. 마치 할머니께서 보육원 창고에 한우를 채워 넣으셨던 것처럼요. 제 제안에 상인들은 모두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할머니가 입원하신 병원 근처의 작은 공간을 빌려 민준의 나눔 냉장고를 만들었습니다. 냉장고에는 민준이와 할머니의 사진을 붙이고 그 아래에는 폐지 줍는 천사가 시작한 작은 나눔이라는 문구를 새겼습니다. 냉장고가 설치된 첫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기사를 보고 찾아온 시민들은 물론이고 다른 시장의 상인들까지도 찾아와 따뜻한 마음을 보태주셨죠. 한 아이는 용돈을 털어 사탕을 넣어두기도 했고 어떤 아주머니는 직접 담근 김치를 가져다 주시기도 했습니다. 민준의 나눔 냉장고는 우리 지역 사회의 작은 기적처럼 입소문을 탔습니다. 할머니는 우리가 만든 냉장고 이야기를 듣고 병실에서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병문안을 가서 할머니께 냉장고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아이들이 직접 쓴 손편지를 냉장고에 넣어뒀습니다. 오늘은 냉장고에 빵이 가득 차서 넘쳤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동안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죠. 할머니의 나눔은 더 이상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더 큰 나눔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힘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상태는 계속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우리가 이어가는 나눔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희미하게나마 미소를 보이셨죠. 저는 매일 아침 병문안을 가서 민준의 나눔 냉장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어떤 학생이 냉장고에 쪽지를 남겼어요. 할머니 덕분에 따뜻한 한 끼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요. 할머니, 오늘은 봉사 동아리 학생들이 냉장고를 청소하고 새로운 반찬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할머니의 눈빛은 점차 평온해졌습니다. 더 이상 불안함이나 슬픔은 찾아볼 수 없었죠. 그분의 얼굴에는 사랑을 베풀고 떠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화로움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할머니의 장례식장에는 그동안 우리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자갈치 시장 상인들, 보육원 원장님과 아이들, 그리고 민준의 나눔 냉장고를 통해 할머니의 사연을 알게 된 수많은 시민들까지. 우리는 할머니의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감동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한 평생 폐지 한 장도 허투루 버리지 않고 살아오셨던 할머니의 마지막은 수십억 원의 돈보다 더 값진 나눔의 유산을 남기셨죠. 할머니의 나눔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할머니를 기억하기 위해 민준의 나눔 냉장고를 시장의 한편에 영구적으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폐지 줍는 천사의 마지막 여정이라는 이름으로 기부재단을 만들었죠. 이 재단은 할머니의 복권 당첨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었던 민준이의 꿈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거대한 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가게의 문을 열 때마다 민준의 나눔 냉장고를 바라봅니다. 냉장고는 이제 고기뿐만 아니라 쌀, 채소, 과일,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쓴 손편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지날 때마다 냉장고에 작은 기부금을 넣기도 하고 필요한 음식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저는 더 이상 할머니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르침을 주신 스승으로 존경합니다. 할머니는 제게 물질적인 풍요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나눌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죠. 어느 날 오후 2시, 냉장고 앞에 서 있는데 한 아이가 다가와 수줍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 냉장고는 왜 여기에 있어요? 저는 그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냉장고는 아주 오래전 우리 마을에 살았던 한 할머니의 꿈이 담긴 냉장고란다. 이 냉장고는 누구나 마음껏 주고 누구나 마음껏 받을 수 있는 곳이지. 그리고 할머니의 사랑은 이 냉장고에 영원히 남아있을 거란다. 할머니는 비록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그분의 따뜻한 마음은 민준의 나눔 냉장고를 통해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여정은 끝이 아닌 우리 모두의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해가 뜨는 아침, 저는 가장 먼저 민준의 나눔 냉장고를 봅니다. 오늘 아침 냉장고 안에는 새로 담근 깍두기와 갓 지은 쌀밥이 놓여 있더군요. 누가 두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가 할머니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사랑의 무게를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이제는 그 온기가 제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정육점은 이제 단순히 고기를 파는 곳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가끔씩 찾아오는 사람들은 고기를 사면서도 사장님, 냉장고에 넣을 깍두기 좀 썰어주세요.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들은 이제 모두 할머니의 유산을 이어가는 또 다른 천사가 되었습니다. 제 가게는 이제 나눔이라는 새로운 간판을 걸게 된 셈이죠. 이제는 보육원 아이들이 우리를 천사 아저씨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 차오릅니다. 그 아이들의 웃음 속에 민준이의 웃음도 함께 있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저는 문득 생각합니다. 할머니께서 왜 20kg의 한우를 매일 사셨을까? 그것은 한 아이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사랑을 깨우는 거대한 첫걸음이었다는 것을요. 할머니의 폐지 줍는 손수레는 이제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마음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손수레가 되어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할머니가 남기신 나눔의 길을 따라 우리만의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냉장고를 향하는 발걸음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시장의 새벽을 함께하는 환경미화원이었고 어떤 이는 밤늦게까지 공부하다 돌아가는 학생이었죠. 이 냉장고는 이제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공간을 넘어 삶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따뜻한 온기를 얻어가는 쉼터가 되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마지막 여정을 통해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쌓아올린 물질적인 부는 언젠가 사라지겠지만 누군가에게 베푼 따뜻한 마음은 세월이 흘러도 빛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요. 저희 정육점 간판은 여전히 김 사장 정육점이지만 그 아래에는 사랑이라는 보이지 않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할머니께서 시작하신 이 아름다운 나눔을 이어가기 위해 칼을 잡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민준이들의 꿈을 위해, 그리고 저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천사를 위해 말이죠. 할머니의 폐지 줍는 손수레는 사라졌지만 그분이 남긴 사랑의 무게는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